네, 현대문학 작품론 2차 과제 피드백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드백 두 번째 피드백인데요. 자, 김수영의 시론, 시의 뉴 프론티어와 시의 정신은 미지, 이 두 편의 뒷평문을 분석해서 시 무용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문장이 자기식의 문장을 소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장이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자기 문장을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언어들 속에서 한국 시달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시는 프론티어로 나아가야 하며 시가 필요 없는 곳이다 이랬습니다. 시가 목표로 하는 지점은 시가 필요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시가 무용지물이 되는 곳으로 가는, 그 목표로 향해서 가는 것이 시인의 최종적인 목표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 가기 전까지 그죠? 필요한 어떤 운동의 방식이겠죠. 어찌 보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이상적 공간으로, 그죠? 지향점으로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필요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은 정말, 그죠? 이상적인 어떤 목표 지점일 텐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겠죠. 김수영이 생각하는 시의 프론티어는 어디인가? 그래서 프론티어를 무한한 꿈, 그리고 김수영의 목표이고 시가 무용한 곳이며 무용을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을 무로 만드는 연습.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로 만드는 연습. 그래서 시 무용론 할 때 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라고 하는 개념과 결국은 김수영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하는, 혹은 시나 시론에서 자유와 우리가 앞에서도 그 피드백하면서 살펴봤던 혼란, 그리고 소음, 잡음, 그런 요소들이 같은 맥락에서 서로 상통하는 그 지점에 무가 있다, 혹은 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으로 따지면 무의미라고 하는 그 차원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넘쳐흐르는 보장이 있는 곳이다. 언론 자유까지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언론 자유는 어떻게 보면 시의 형식적 차원의 자유 이전에, 그죠? 시인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죠?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는 시인을 둘러싼 세계의 자유다.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는 존재고 혁명가이다. 그래서 시인의 최고의 혐오인 동시에 최고의 목표다. 이랬습니다. 시 무용론이, 시가 무용한 지점이 도달하는 것은 최고의 혐오겠죠. 왜? 더 이상 자기가 시를 쓸 수 없으니까. 거기에 도달하면.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된다.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인이다. 시론 전체의 전제이고 주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론티어라는 것은 시무용론과 진정한 시인, 혁명가라는 개념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시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시인의 정신은 미지라는 이 시론을 분석합니다. 시인의 정신을 내일의 시를 추구하는 태도, 그죠? 미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나 과거의 시가 아니라 내일을 추구한다. 내일의 시를 미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미지를 향해 달아나는 자다. 미지 추구의 정신을 통해서 미지란 말을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세계가 미지의 세계죠. 알지 못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창작의 자유, 그리고 내일의 것. 왜 내일입니까? 미지니까요. 그죠? 과거나 현재는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내일의 시는 아직 미지의 세계니까. 시인의 정신 속에서 미지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배반하는 배반자. 미지를 추구하려면 배반해야 됩니다. 뭘 배반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실이겠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재화된 것을 우리가 뜻하기 때문에 현실은 현재의 시점, 시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미지를 추구하려면 뭘 배반해야 돼요? 현재를 과거나 현재를 배반해야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현실을 배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와, 김수영이 생각하는 자유와 통하는 개념이고, 또 혼란과도 통하고, 그죠? 무한대의 혼돈하고도 통하고, 소음이나 잡음하고도 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뉴 프론티어와 시인의 정신은 미지는 각각 언제 어떻게 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시 무용론과 프론티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구체화한다는 것이 이제 이 글의 목표입니다. 본론을 가서 시의 뉴 프론티어에서 모든 논의를 요약한 결론으로 도입부를 전제한다. 그 결론은 시의 뉴 프론티어란 시가 필요 없는 곳이다. 김수영은 이를 시 무용론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시론 내에서 시 무용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시가 필요 없는 곳, 단계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시인이 생각하는 뉴 프론티어는 우선 무한한 꿈이라 그랬습니다. 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실과 상당히 대립되는 요소이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니까 미지와 꿈은 뭐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무한, 한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무한한 꿈은 자유라는 가치. 아까 얘기했죠. 미지는 자유와 관련되어 있죠. 시인다운 시인이나 문인다운 문인이 없는 당시의 현실 속에서 일단은 언론 자유. 지금도 언론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언론이 상당히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60년대, 50년대 이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 김수영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강조했던 것이 언론의 자유인데 이 자유는 이 언론의 자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폭넓은 의미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에 의하면 시의 형식에서도 자유가 필요하죠. 내용에서도 자유가 필요하지만 이 언론 자유는 어찌 보면 시의 차원에서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 이전의 사회적 그죠? 사회적 정치적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시론 곳곳에서 나타난다. 시단의 현실을 6.25 전쟁 이전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흐름의 산물로 파악하고 양심을 가진 문인들이 이북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4월 혁명 이후에 한국 시단과 언론이 부족한 것으로, 그죠? 부족한 것으로 김소영은 파악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시론 산문에서.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발하고 그러죠. 시만 아니라 산문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플론티어는 자유, 그 다음에 무한한 꿈이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작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얘기했던 이 자유, 언론 자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사회적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시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그런 주장이 시로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언어로서. 그러니까 김수영은 역시 사회적 실천, 정치적 실천도 중요시하지만 시라는 영역에서는 우선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작품의 본질성과 언론 자유의 관계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자유는 프론트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시는 왜 시는 필요 없는 것이며 왜 이 지점에 가면 왜 시가 필요 없는가. 이는 프론티어가 일종의 이상향일 때 시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완벽한 현실 속에서 시가 필요 없다면 시는 어떠한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가 무용지물한 곳에 도달하는 것이 시인의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는 시인이 좋은 시를 쓰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시를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사회적 자유가 혹은 정치적 자유가에 도달하는 것까지가 시인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인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시를 쓰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까지 이 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정신은 미지라는 부제목이 붙은 의 부제가 뭔가 하면 나의 시의 정신과 방법입니다. 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시의 정신과 방법을 아는가? 시는 규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시인데 어떻게 자기 시의 정신과 방법을 알 수 있는가? 시를 규정함으로써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시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나왔는데 서론에서 나왔죠. 배반자다. 그래서 내일의 시를 쓰는 사람이다. 현재를 배반하고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요. 현재는 실질이고 현실로서 시인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세상인데 이 현실을 탈출해야 되고 이게 배반입니다. 배반을 탈출한다는 뜻으로 배반이라는 것을 썼어요. 기정사실의 정리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곳, 즉 미지의 세계로 내일의 시를 추구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다. 그것은 창작의 자유로 연결되고 파스테르나크와 딜런 토마스라는 외국의 문인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김소영이 그만큼 당대에 외국 문학과 예술의 흐름에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자신의 시론에 이런 외국 문인들의 인용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김수영의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런 어떤 영향관계, 외국 문인들로부터 받은 영향관계도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김수영 선행 연구를 보면 김수영의 시 혹은 시론에 외국의 시인이나 이론가들이, 비평가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꽤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러운 것은 그들이 그런 장꼬대를 써도 용납해주는 사회다. 그런 사회의 문화다. 아마 이런 외국의 시인들이 어떤 작품을 통해서 혹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용납되는 사회의 분위기, 그런 문화, 이것이 부럽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당대 한국의 사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유라는 이 개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글은 다 찌꺼기 취급을 받는데, 그죠? 가짜 취급을 받는데, 아는 글만 써야 되는 당대 한국 사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글만 쓴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가 아닌 것이죠. 이미 누구나 아는 것을 미지가 아닌 것을 그것만을 써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미지를 향해 달려갈 수 없다. 아는 것들이 아닌 알지 못하는 미개척의 영역을 시가 개척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자유죠. 시의 유프론티어이고요. 시인의 미지는 시인의 바다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내가 속한 곳은 현실이며 그 영역 밖은 미지의 공간이다. 그래서 프론티어는 시가 필요 없는 곳이 되고 자유가 성취되지 않은 현실 속에 묶여 있지만 시인들은 온전한 자유를 노래해야 한다. 그래서 배반이 필요하고 현재를 배반하는 배반자. 자, 이제 결론인데요. 이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고, 시무용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설명한다. 온전한 자유의 보장, 그리고 각성의 메시지를 던진다. 김수영의 시론이 자전적 이야기이고 내밀한 고백이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을 향해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다. 미지의 세계에 다다르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각성을, 반성을 이끌어낸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두 편의 김수영 시론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찾아낸 발표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학생 발표문입니다. 제목이 시의 현대시 난해성의 입체적 구축입니다. 이 구축이란 이 단어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게다가 입체적 구축이에요. 난해성이라고 하는 것과 구축이라는 이 개념을 관련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난해한 것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해한데, 난해성의 입체적 구축이라고 말한 것은 그 제목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김수영의 시론 중에서 시인의 정신은 미지, 생활 현실과 시, 포즈의 폐, 이 세 비평문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의 이 발표문의 특징은 이 세 개의 평론을 각각 2장, 3장, 4장에 배치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어찌 보면 조금은 단순한 구성인데 그래도 뭐 좀 더 선명한 어떤 논지가 선명하다는 장점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평론은 기성의 부정과 자기 배반이고요. 기성이란 게 아까 말했던 얘기로 한다면 현실이겠죠. 기존에 이미 성립된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배반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이 평론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현실성과 자유로움의 전도 그랬어요. 전도란 것은 뒤바꾸는 거니까 이것과 이것을 우리의 통념을, 상식을 뒤바꾸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이 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포즈의 폐인데 진지성 적하로서의 포즈 동작.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인데 외국 학생이기 때문에 쓴 것 같습니다. 외국 학생, 특히 중국인 학생이 이런 단어는 중국에서는 흔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 그러나 뜻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지성 적하로서의 포즈 동작, 이랬어요. 이 세 개의 비평문을 이렇게 분석해서
도출한 것이 난해성 입체적 구축이네요. 일단 흥미있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현대시에서 난해성의 문제는 쟁점이 되어 왔는데, 난해라는 말 자체가, 이 한자어 자체가 해석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표면적 논리와 분리해서 상식적인 논리 세계에서 이탈하고 다른 차원의 정신 구조를 지향한다. 난해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단 정의를, 어원의 차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해자가, 한자가 글자의 갑골 문자 자원, 우리말로 따지면 어원이죠. 이것도 중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자원. 글자의 근원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어원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자원을 들여다보면 소우자 위로 소뿔을 잡고, 자, 이거죠. 소우자 위에 소뿔을 잡고, 자, 이런 설명도 재밌습니다. 양손이 그려져 있고, 해자는 소뿔을 소에 분리함으로써 소 전체를 해체한다. 예, 이 해자가 그죠? 해자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솜씨가 몹시 뛰어난 포정이, 이 포정이란 단어도 중국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백정이라 그러는데, 백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포정이라고 하는 것. 소의 뼈와 살을 발라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서 칼질을 하는 순간에 이 표현도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네요. 이건 한국어인데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소의 몸체가 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백정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을 때. 그런데 난해한다는 것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상호 간의 연결고리가, 이 표현도 연결고리라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쓰는데 연결고리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런 단어를 실제로 쓰는 것인지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연결고리라는 말을 썼어요. 오타로 쓴 것인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쓰는 것인지 재미있습니다. 뭐하고 전체 구조를 풀어낼 수 없을 때 우리가 난해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일종의 미적 차원의 낯설음을 느낀다. 그죠? 시가 난해하면 그렇겠죠. 그래서 황혹함, 예, 우리는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 학생은 황혹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답답한 장막을 뚫고 무기력이 동반되고, 그래서 그 시가 난해하면 힘들어지죠. 그죠? 이 심리 상태가, 독자의 심리 상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죠? 아무튼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네요. 난해시 미궁의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독자의 문학 향유 과정에서 피로감과 소외감이 있다. 그래서 실망감과 배척감이 생긴다. 예, 이런 얘기도, 회의감도 나오고요. 실험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난해시는 시단 주류에서 배격당하는 비주류의 영역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해성의 문제는 시의 현대성과 현실성의 변정부터 지향을 추구하는 김수영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겠죠. 자, 현대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실성을 추구하는, 다른 말로 하면 순수시를 추구하면서 참여시도 쓰는 김수영이 이제 그 두 가지를, 그 양극을 종합하려고 변정법적으로 지향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이 변정법적 지향이 결절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시의 난해성 문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포착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김수영 시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부분이 이것이 표면화된, 그죠? 이 특성이 표면화된 어떤 결절점이니까. 그래서 난해성과 불가해성의 분수령이 무엇인지, 난해성 시와 비시, 아까 비시도 나왔죠? 난해시와 비시는 또 다릅니다. 비시는 시가 아닌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대시는 시가 아닌 영역까지
시가 침범해서 그걸 시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한 시인들 중에서 뭐 황지우의 시라든지 뭐 이 모더니즘 시를 추구하는 또 이제 이상의 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실험적 시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련의 문제는 김수영이 규명하고자 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을, 본론을 봐야 되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걸 볼까요? 자, 이 평론에서 기성의 부정과 자기 배반이라는 주제를 포착했는데, 나의 시의 정신과 방법이라는 부제목을 통해서 창작의 방법론, 시인으로서의 자신과 비평가로서의 자신을 대비해서 시인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주장을 펼친다. 미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시 창작 행위 과정을 원으로 간주한다면 원 속에 존재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으로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 이런 생각도 이 발표자 자기 생각 같은데 나름의 생각으로는 경청할 만합니다. 이게 김수영의 생각인가요? 발표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김수영은 이것을 맹인모상의 비유하면서 시인은 전체를 관찰하지 못하고 주관을 기반으로 일면만을 감지한다. 맹인모상. 그래서 어리석음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분만 인지하는 것이 왜 자랑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흥미있는 부분인데, 자기의 시를 규정하고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시인의 비극성이나 한계성이 아닌 알지 못함으로부터, 시인은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미지잖아요. 이 글의 테마가 미지, 시인은 미지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시인은 원초적인 창작의 힘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함으로부터 원초적 창작의 힘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상식화된 것, 통념화된 것, 간섭화된 것, 그건 다 사회적으로 이미 굳어버린 사고방식인데, 그걸 시에서 계속 추구한다는 것, 시에서 그걸 표현한다는 것, 그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새로운 미지의 사고, 미지의 어떤 영역으로 시인은 현실을 배반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걸 캐치해서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죠. 김수영이 줄기차게 강조한 것이 이제 그것인데, 언제나 시의 현 시점을 이탈하고 사는 사람이다. 시인은 또 이탈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선형적인 시간관념에 의해 배열되는, 자, 선형적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기하학적 구도를 갖는 것입니다. 직선이든 원이든 그게 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직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형적인 시간관이죠. 시인의 관심사나 소재가 될 수 없고, 그렇죠? 기성의 세계에 국한되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내일의 시세계를 추구한다. 그래서 기성의 언어도 부정하고 풍경에 대해서 부정한다. 상당히 꼼꼼하고 충실하게 이 텍스트, 즉 김수영의 비평문을 지금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신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요. 자기 모순에 대한 자백도 적지 않고, 문학작품을 논평하는 비평가로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사기와 올가미, 속임수라고 스스로 비판하고 자기 비판을 한다는 거죠. 시인은 미지를 향해서 달아나고 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정신과 비평가로서의 역할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성, 그 다음에 부정과 시인은 영원한 배반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글이 전개되고 기성을 부정하고 자기 갱신을 추구한다.
미지의 차원을 지향하는 난해성이 밀폐되거나 모성애나 개방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화자가 나와 그대라는 두 개의 분신으로 분열되어 감흥한다.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이 발표자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텍스트를 요약 정리하는 부분보다 자기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자가 나와 그대라는 두 개의 분신으로 분열되어 감흥한다. 이건 발표자의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무심 중에 의식 차원에 존재하는 그들을 배반하기 때문에, 예, 무의식 속에서 의식의 나를 배반한다는 그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심 중에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시인으로서 속성은 늘 어두운 무의식에서 자기의 모습과 종적이 언표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무의식의 나가 의식의 나를 배반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김수영이 생각하는, 김수영의 시론에도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성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예리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 기망, 이 기망은 우리 한국어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고 기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시인성이 정신적 기망이 아닌 진정한 예술성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결국 의식은 무의식 속에 언닉되어 있는 시인성이라는 것을 모른다. 시인은 자기가 시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이런 분석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시인이라는 걸 모른다. 그래야 좋은 시를 쓸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시인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시를 쓴다. 이건 좋은 시가 안 나오겠죠. 이게 바로 무의식이 의식을 배반한다는 것과 관련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의 난해성은 바로 그대는 내가 시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미지의 시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난해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난해성은 진정한 난해성이죠. 그죠? 포즈로 난해성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겉멋으로 난해성을 만드는 거. 그러면 그건 진정한 배반이 아니겠죠. 무의식의 나가 의식의 나를 진정으로 배반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 지점이 참 어렵습니다. 시를 쓰는 시인의 입장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의도로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 배반이. 이때 배반은 내가 의식적으로 배반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수영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충실히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 보면 무의식이 의식을 배반할 때 진정한 그 난해시가 나온다는 거니까 어떻게 내 무의식을 내가 컨트롤해요? 무의식이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건 내 계획과 내 의도와 내 의식이 작용하는 거니까 컨트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쓸 때 진정한 난해시를 쓸 수 있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죠. 어찌 보면 내 의식의 소관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난해시를 쓰는 좋은 시인과 포즈로 난해시를 쓰는 가짜 시인이 구별되는 것은 그 비밀에서 구별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결과는 언어로 산출된 최종 결과물인 시라는 결과물밖에 없죠. 그걸 보고 이것은 진정한 난해시다, 이것은 가짜 난해시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죠?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안목이 이제 비평가에게 필요한 거죠. 혹은 시인에게 필요하겠죠. 김수영은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있었으니까 당대에 가짜 난해시들이 뭡니까? 유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지금 우리 시 창작을 해서 시인이 되고자 하는 수강생들도 있을 거고, 비평을 해서 평론가가 되고 싶어 하는 수강생도 있을 텐데, 시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도 비평가가 되려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면 시인은 자기가 시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의 기교라는 것이 그것을 의식할 때는 진정한 기교가 되지 못한다. 그죠? 기교도 다 나쁜 게 아니죠. 진정한 기교는 좋은 것인데 그 의식을 해서 기교를 사용하면 그건 좋은 진정한 기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자, 시의 난해성은 바로 그대는 내가 시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미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한 난해시의 언어는 기성에 대한 부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배반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되죠. 현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반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 자신은 의식으로서의 자아, 배반은
무의식의 자아가 의식의 자아를 배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깊이 그 작용이 일어나겠죠. 창작하는 그 은밀한 체험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이론화하기 어려운, 개념화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창작의 체험은, 은밀한 창작의 체험은.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 있고 창작의 비밀이 있고, 그죠? 그것은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는 그 예술가의 그 창작의 체험인데, 그때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진정한 나네시를 쓰는 시인과 가짜 나네시를 쓰는 시인과, 그죠? 다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김수영은 자기가 그 체험을, 자기가 체험한 시인으로서의 체험을 지금 여기서는 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론으로 혹은 산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일단은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험했더라도 그걸 개념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 김수영은 시인으로서도 시를 썼지만 비평가로서 혹은 시론가로서도 지금 개념화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는 또 독자의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죠. 시적 언어의 사용에서 미지성과 은폐성을 일차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래서 김수영이 추구하는 난해성은 바로 이 미지성과 은폐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부정과 모성, 부정으로부터 모성이 나오고, 그것은 무한대의 배반으로 가고 무의식의 차원에서 은밀하게 작용한다. 예, 상당히 이 학생이 김수영 시론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포착해서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끈기 있게 물고 늘어져서 그걸 밝혀내려고 한 그 과정이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핵심은 바로 미지, 그 미지가 난해성과 관련되어 있고, 진정한 난해성과 가짜 난해성이 어떻게 구별되는지까지 잘 정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수영의 시로는 상당히 농축되고 압축되어 있어서 그걸 잘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연구자나 독자나 비평가가 김수영의 이 시론을 연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작업이겠죠. 이 학생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지금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현실과 시에서는 현실성과 자유로움의 전도입니다. 자, 이게 계속 흥미있는,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이 글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영은 현대시에 있어서 생활 현실과 사회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뭐 장의론과 신동력 같은 경우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진정한 시의 난해성은 시 텍스트라는 표면에 현현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뒤에 있는 어딘가에 발생하는 힘에 의해 구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에 의하면 내용으로서의, 그죠? 시 이전에 시인으로서 뭘 가져야 된다? 양심과 지성과,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 뒷면에 어딘가 발생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언어 이전에 어떤 양심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생활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그것하고 이 생활 현실의 차원이, 혹은 사회적 자유라고 하는 이 차원이 같은 거예요. 시 이전에 시인이 가져야 될 양심과 지성,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난해시가 아닌 것은 양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난해시. 자, 역시 난해시에 대한 얘기인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혹은 양심이 부족하다, 다 통하는 얘기겠죠. 생활 현실에서 나오는 양심과 지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다음에 언어로 그것이 시로 표현될 때 그 시에도 진정한 난해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이 있는 시인이라면 한국의 현실이 그의 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역시 내용 우위죠.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우선 확보돼야 된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양심입니다. 혹은 생활 현실이고 사회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줄기차게
주장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아직 시를 쓰는 시인이 시를 쓰기 전에 필요한 사회적 어떤 제도적 장치잖아요.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시인이 양심을 가지고 지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시를 혹은 진정한 난해시를 쓰기 어려워지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해한 시들의 현실에 대해 직시하지 못하는 도피 경향이 있다. 생활 현실에서 나오는 어떤 양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난해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대에. 그래서 장희로의 관점을 보완해서 현실을 이기는 시인의 방법은 언어의 소술과 언어의 작용, 이 또 나옵니다. 이건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고 이것은 언어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형식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작용에 치우치면 사입이 난해시가 나오고 형식에 치중하는 거니까 언어의 소술에 치중하면 그죠? 또 뭡니까? 사입이 뭡니까? 참여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만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비중으로 변증법적 지향을 이루다. 생활 현실도 제대로 담기지 않고 난해한 시라고 하지만 제대로 난해한 시도 없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계속 당대 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대 이 많은 시인들은 김수영이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겠죠. 김수영이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김수영의 눈에는 당대 많은 시들이 이것도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난해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선시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선시적이라는 것은 박용철이 처음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죠. 그 박용철의 시론이 김수용의 시론에도 어떤 연계되어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이제 그 교재에 나온 논문은 그걸 주장한 것인데 이 선시적이라는 것은 역시 언어 이전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김수용으로 따지면 시 이전의 시인으로서, 그죠? 아직 시를 쓰기 전에,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양심과 지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 차원이 바로 선시적인 차원입니다. 생활 현실이라는 콘텍스트 면에서 발생한다. 현실성의 전도만으로 난해성의 입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족하고 사회적 자유로움도 함께 전도해야 난해성 입체적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난해성 입체형 구조란 말은 아마 사입이 난해성, 즉 단순한 난해시가 아니고 좀 더 입체적인 난해시, 즉 제대로 된 난해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발표자가 난해성을 입체적으로 구축한다. 그래서 현실성의 힘이 잘 연결되어 있는 시, 브레이트도 지금 인용하고 있고요. 김수영이 브레이트 시와 같은 이상형 시가 출현되려면 한국 사회 사정으로는 엄청나게 다른 자유로운 사회가 실현돼. 자,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회 현실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면 진정한 난해시를 시인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쓰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은 김수영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인데 역시 시 이전에 사회적 자유가 필요하다. 브레이트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의 기성과 기지로서 창작을 엄격하게 부정과 배반을 통해 미지를 지향하려 하더라도 그런 자유가 없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세 번째 또 가야 되니까 진지성 적화로서의 포즈 동작 이랬는데 포즈의 폐해. 폐해란 것은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나쁜 부분을 어디서 나옵니까? 포즈로부터 나온다는 건데 이 포즈야말로 진정한 난해시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언어 이전에 시인이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또는 사회적 제도로서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 이 시스템이 먼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시인이 포즈만 가지고 난해시를 썼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게 포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발표자가 진지성 적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치기만만한 난해시, 난해한 시, 뭐 이제 포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동하는 포즈들, 포즈의 폐해. 그래서 포즈라는 이 개념을 김수영이 곳곳에서 쓰고 있는데 시론에서 그래서 주로 시평에서 쓰고 있습니다. 포즈의 해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미흡한지 포즈의 폐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논의한다. 알 수 있는 말로 쓰인 작품이 많아진다. 그것은 반가워할 만한다. 그러니까 사이비 난해시가 많다가 최근에 이제 서평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말로 근원적인 포즈는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근원적인 포즈가 있다는 겁니다. 난해시의 논의의 궁극적인 기절은 난해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난해시처럼 꾸며 쓰는, 즉 포즈로 난해시를 쓰는 것이 나쁘다. 진정한 난해시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포즈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 편의 글은 아마 난해성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이 발표자는 보고 이 세 편을 지금 선정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포즈다. 그래서 성공한 포즈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포즈도 있다 이랬어요. 그럼 포즈 중에서 성공한 포즈도 있다는 겁니다. 포즈가 다 나쁜 건 아니고 근원적인 포즈는 버리지 못하고 있다. 헬스 포즈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즉 이 근원적인 포즈를 버리지 못했다 했을 때는 실패한 포즈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공한 포즈도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 부분도 지금 발표자가 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포즈와 대비해서 쑥스러워서 애교를 부리는 포즈와 페덴틱한 포즈, 무의식적인 포즈, 실패한 포즈가 없어야 진정한 난해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포즈의 성공 여부는 진지성이라는 지극히 간단하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그렇다면 성공한 포즈도 있고 실패한 포즈도 있다면 그 성패의 기준은 뭐냐? 진지성이란 겁니다. 이건 이제 김수영이 말한 거겠죠. 김수영이 시론에서 말한 겁니다. 지금 발표자는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잘 포착해서 포즈의 밑바닥에 그것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진지성이요. 포즈의 해독에 이탈하지 못하고 영리하고 유용한, 즉 테크닉으로 그죠? 포즈를 만들어내는 거. 그럼 이제 난해시가 가짜 난해시가 나오겠죠. 진지성을 가지고 성공한 포즈를 구사했을 때 진정한 난해시가 나온다는 것인데, 자, 이걸 분간하는 것은 역시 안목이겠죠. 비평가의 안목입니다. 어떤 시를 보고 이것은 진정한 성공한 포즈다. 이것은 실패한 포즈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작품을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김수영은 이제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하는 것인데 진지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성공한 포즈와 실패한 포즈가 구분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지성에 산술적인 혹은 수치적인 기준이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느 게 진지하고 어느 게 진지하지 않다는 것은 그 기준은 체험적으로 김수영은 구별을 하는 거겠죠. 작품을 보고. 우리 독자들도 혹은 우리 지금 수강생들도 나도 우리 연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 안목과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시를 창작해 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있고 또 작품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고 또 자기 기준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그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작품에 대한, 그죠? 시에 대한 안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노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안목의 차이, 그건 어찌 보면 노력과는 상관없는 어떤 안목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성이라는 부분에서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생활 현실과 새로운 자유를 행사하는 참되고 착실한 태도에서부터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포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좀 더 이 진지성의 기준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수영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유의하면서 주시하면서 계속 접근해 봐야 돼요. 우선 생활 현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진지성은 안 되겠죠. 체험에서 혹은 생활 현실에서 나온 진지성, 새로운 자유를 행사하려는 진지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자유를 행사해야 돼요. 또 참되고 착실한 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포즈, 이것은 진정한 난해스를 이루어진다. 이 말도 사실은 어떤 게 이게 아닌 게 뭐냐 이거 말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김수영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성을 실은 포즈는 성공하고 진정한 좋은 시가 된다는 거죠. 진지성. 그런데 포즈를 취하는 난해성은 모성을 그런데 이 진지성은 모성을 가집니다. 진지하다는 것과 명확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진지하지만 모성을 가지는 거예요. 왜 모성을 가집니까? 앞에서도 나왔죠. 미지의 세계. 그죠? 무한대의 혼돈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진지성은 모성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독자를 감동시켜서 공명을 일으키는 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난해성, 진지성을 적재하는 포즈의 문제를 적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탑재한다는 말을 쓰나요? 우리는 탑재? 진지성을 포함시키는 혹은 함축하는 진지성을 내포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진지성을 그죠? 함축하는 혹은 내재하는 내포하는 그런 포즈의 문제, 이게 이제 이 핵심이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화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제 아무튼 재밌습니다. 흥미있고 재밌는 그리고 아주 좋은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김종길 실론인데요. 대체로 김춘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김소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김춘수가 많고 김종길의 비평은 드무네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반갑게 김종길 비평에 대해서 근본 속성에 대한 고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의 근본 속성에 대한 고찰. 자, 시와 삶 사이에서라는 이 비평집에서 실론집에서 시의 근본 속성. 다섯 번째 실론집 시와 삶 사이에서 시에 대해 세세하고 치열한 이론적 정립이라기보다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1장 작품론, 2장 나의 작품들, 3장 나의 작품들이란 것은 김종길 시인이기도 하니까 비평가로서 김종길이 자기의 작품을 평가하는, 분석하는 그런 2장의 글들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장은 시인론이니까 다른 시인들, 그죠? 에 대한 이론, 분석과 해석이고요. 4장은 내가 본 시인 작가들.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크게 나눠진 실론집입니다. 해당 작품이나 시인에 대한 의견과 소회. 다섯 번째 실론집이니까 조금 이제 중진 시인으로서 혹은 원로 비평가로서 이제 이 평론집을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년에 발표한 작품들이라 그런지 김종길 개인의 생애를 보여주는 자필 전기 성격을 띈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시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기호 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은 6장 문학의 두 얼굴에 나타난 시에 대한 관점을 살피고 앞에서 나온 비평문 중에 두 작품을 선정해서 해당 비평문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이 관점도 상당히 흥미있는 관점인데 실론집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글에서 하나의 시에 대한 관점을 포착해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비평가의 비평문 두 개를 다시 이 비평문 속에 어떻게 그 관점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걸 살핀다는 겁니다. 선정한 비평문은 다시 강야해서 그 다음에 억지로 참는 눈물,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렇게 두 편을 선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특수적 보편. 자, 이 용어가 핵심 용어인데 그 다음에 뒷맛. 김종길은 특수적 보편이라는 핵심 단어를 쓰고 있는데
WK 윈젓 2세가 말한 구체적 보편이라고 이제 이걸 활용한 것이겠죠. 차용한 것이겠죠. 구체적 보편, 특수적 보편, 구체적 보편 같은 맥락인데요. 특수와 보편의 관계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개념이죠. 철학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범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만들어낸 그죠? 설정한 범주니까 아마 시에서 특수한 어떤 부분이 보편을 확보할 때 그죠? 특수적 보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김종길 시인의 이 독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문학 일반의 개념이고 또 여기 나오는 윈젓도 이 구체적 보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발표문도 이 글이 대체로 일반론적 관점이 이 실론집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특수적 보편이라는 이 개념이요. 그 다음에 문학은 반드시 보편성을 갖춰야 하는 의미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문학은 특수한 세부로 보편성을 그려낸다.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소설도 그렇고 모든 문학은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특수로부터 보편을 확보하는 거죠. 처음부터 보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사례를 제시함으로 해서 보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구체적 세부를 보여줘야 되죠. 특정한 인물을 보여줘야 되죠. 소설에서도. 전형이란 것도 그렇죠. 어떤 세대나 계급이나 성별의 전형적 인물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건 보편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인물 자체를 보편적인 인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죠. 아주 특수한 인물을 통해서 그죠? 보편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특수적 보편이라든지 구체적 보편은 문학 일반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보편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연성과 필연성 위에 성립한다. 개연성, 필연성, 보편성. 자, 이해가 되죠, 다? 이제 철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범주화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윈젓에 따르면 통일성과 성숙성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 보편성은 개념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길러지지 않고 문학 작품을 읽는 체험을 통해서 길러진다. 자, 보편성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성에 대한 안목은 미각, 시각과 같은 감각만큼 직접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호를 따질 수는 없다. 보편성의 중요성을 놓친 말이다. 오히려 보편성의 인지는 개인적인 무사의 바탕 위에 성립된다. 무사라는 말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개인적인 무사의 바탕 위에서 성립된다 이랬어요. 이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개인적인 뭡니까? 취향, 개인적인 취향, 그죠? 그러니까 보편성은 개인적인 취향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비개인적인 무사, 사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거나 사적인 기준, 판단이 없는 것. 칸트의 미학 개념에 이제 바로 이것과 통하죠. 그죠? 그리고 근대 이후의 미학에는 대부분 그러한 보편성, 개별적 보편성에 대한 뭡니까? 동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기를 19세기 세기말 퇴폐적 경향과 대응될 수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가치인 질서와 이성 등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자의식의 반사적 충동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봐서 90년대 이후의 한국 시 경향에 대해서 보편성을 갖추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누가? 김종길 비평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한편 그는 6장의 시의 뒷맛에서 뒷맛이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예, 뒷맛이라는 표현을 이제 순수 우리말인데 뒷맛이 우리말 중에서 뒷끝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죠? 뒷끝이 있다. 그 말하고는 다른 거죠. 뒷맛이 있다. 우리가 뭐 이 음식
요즘 뭐 음식 먹는 방송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음식 먹는데도 우리가 어떤 용어를 씁니까? 감칠맛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에 가까운 것인데요. 시도 읽고 나서 여운이 남는 거, 그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뒷맛이라고 했습니다. 뒷맛이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근데 이때 뒷맛이 뭘까? 좀 구체적으로 지금 김종길 시인이 말하는 뒷맛은 긴장감, 균형감, 조화감 이렇게 세 가지를 뒷맛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뒷맛도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이 뒷맛이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뒷맛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뒷맛이라는 것 자체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종길 비평가가 뒷맛이 있는 시가 좋다고 할 때 그 뒷맛에 해당되는 것은 긴장감, 균형감, 조화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템포, 이건 리듬감과 관련되고 운율과 관련되고요. 템포하고 또 리듬이 따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템포가 있고 리듬이 있고 어조, 화자, 구조 등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뒷맛이. 그래서 김종길은 이것도 역시 이제 시를 읽는 비평가의 안목이겠죠. 어떤 작품이 뒷맛이 있다. 어떤 작품이 뒷맛이 없다. 그죠? 그리고 그 뒷맛이 있다고 했을 때 김종길 시인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심미적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시에서는 구체적인 이 요소들 통해서 나타난다. 템포, 리듬, 어조, 화자, 구조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긴장감, 균형감, 조화감을 갖춘 시, 즉 그래서 심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즉 뒷맛이 있는 작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한 감식안이 필요하겠죠. 시를 읽는 이 독자 입장에서 혹은 비평가의 입장에서. 김종길 비평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쾌감을 주는, 심미적 쾌감을 주는 시 혹은 뒷맛이 있는 시와 아닌 시를 구별해내는 거겠죠. 김종길은 이육사의 광야, 미당의 추천사,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것이 뒷맛이 있는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고요. 그중에 광야와 추천사는 리듬과 어조 면에서, 템포 측면에서 뛰어나고 진달래꽃은 화자와 구조의 측면에서 뛰어나다. 자, 이 요소들이 100% 다 갖춘 시도 있겠지만 이 요소들, 이 시적 구성 요소들의 어느 부분들이 더 그죠? 작품들마다 좀 편차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시를 평가할 때, 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도 작품의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차원에만 비평가의 역할이 있지 않고 이렇게 작품의 수준, 어떤 작품은 좋은 작품이고 어떤 작품은 좋지 않다, 이걸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평가는 칸트가 말한 대로 그것은 100%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100%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취미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 취미 영역은 단순히 우리가 표현하는 그 취미가 아니고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 수학적, 과학적 기준 같은 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특수하지만 특수한 보편에 한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서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신춘문예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그죠? 객관적 기준, 수학적인 기준은 없죠. 하지만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차이가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칸트가 말하는 취미 판단, 이때 취미 판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취미가 아니고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 이런 뜻입니다. 취미 판단에 있어서 항상 구체적 특수한 보편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도 보편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칸트가요. 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예술적 경험에 기반한 분석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발표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의미 있다. 시가 주는 느낌은 이건 아펙트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느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요게 요즘 번역은 정동 혹은 정서 혹은 감흥 이런 표현을 많이 번역합니다. 정동이란 번역도 많이 쓰죠, 요즘. 조금 이상한 번역이긴 한데 정동이란 번역은요. 이때는 이제 느낌 혹은 느낌도 물론 가능한 번역입니다. 개인적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김종길은 특수한 보편, 뒷맛 이 두 가지 개념이 아마 작품을 볼 때 중요한 어떤 핵심이라고 이 발표자가 지금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육사의 강야라는 작품에서 이 특수적 보편과 뒷맛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김종길 비평가가 평가하는지, 또 하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억지로 참는 눈물에서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두 개를 이제 구체적 사례로 보는 겁니다. 김종길 비평가는 이육사의 강야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야라는 작품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작품이니까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런 거죠. 이육사가 경북 안동 지역이 고향이고 지금도 이육사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한 의미 해석이 굉장히 쟁점이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학계에서 벌어진 논쟁을 변호하고 있다 이랬어요. 시의 리듬과 다구는 소리에 대한 보편적 인식 바탕으로 해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어제 다구는 소리 들렸으라는 통상적으로 해석하면 다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들렸으랴 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구구학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이 문맥에 안 맞다는 겁니다. 누가? 김종길 비평가가 이 작품을 해석할 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도 이것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아마 공식적인 어떤 해석이 있고 그것을 아마 학생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참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대체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들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김종길 비평가는 들렸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들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리듬 단위가 정형적으로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이유가 중요한데 리듬 단위를 그 다음에 대등절로 연결되어 있고 작품 전체의 문맥에서 보편적인 인식을 고려하면 천지개벽의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때 닭 울음소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벽에 닭이 운다 할 때 그 시골에서 아침에 닭이 우는 그런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의 닭 울음소리가 아니고 천지개벽하는 순간에 그 어떤 신비한 원초적인 어떤 생명의 태동 역사의 태동 시기에 들렸던 그 원초적 닭울음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들렸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시 해석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작품에서 뒷맛을 그리고 특수한 보편을 찾아내는 김종길 비평가의 지금 안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강연이 사명으로 되어 있고 행이 길어지고 있고 정형적으로 되풀이되는 운율적 마디가 그렇게 읽을 수 없다. 그래서 들렸으라는 축약했는데 오독의 위험을 무릅쓰고 축약한 이유는 오독이 생길 수도 있지만 축약을 했다는 겁니다. 축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육사는 한국어에 없는 어법으로 들렸으리라를 들렸으랴, 원래는 들렸으리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들렸으랴라고 축약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약형을 썼는지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또 여운을 주기 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김종길 비평가가. 흥미있는 대목인데 지금 이 발표자가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김종길의 주장은 필자라는 것은 발표자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정리한 그의 시에 대한 관점과 잘 부합한다.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닭 우는 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소리이므로 닭이 울었을 것이다. 보편성의 관점, 특수적 보편과 뒷맛의 관점에서 이육사의 이 작품을
구체적인 의미 해석까지도 이런 개념에 근거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동 지역의 이 방언, 어대라고 하는 것이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일종의 어대,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예. 예,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걸 흔히 쓰는데요. 이 어대라고 하는 게 그 개인적 문체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훼손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옥사가 쓴 어투 자체가 예외적이기 때문에 오독의 책임은 시인에게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했을 때 이것은 들렸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김소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표청구조와 심청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표청구조, 심청구조의 차이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표청에서는 사뿐히 저를 밟고 했으니까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날 버리고 가시는 님에게 축복을 하고 잘 가라고 이렇게 오히려 쿨하게 보내주겠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표청구조라는 거죠. 의미상. 그런데 이 심청구조는 그것과 상당히 다른 심청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꽃을 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싫어서 이별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애걸을 하거나 토라지거나 뭐 토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죠. 그죠? 원망하거나 복수심을 갖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심리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될 텐데 오히려 꽃까지 뿌르면서 잘 가라고 보내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는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 감정을 억제하고 승화시켜 가시는 님을 편안하게 한다. 고운 마음씨가 느껴진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자기 몰각적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이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표면적인 것이죠. 사뿐히 저려 밟고라는 것은 모순 형용인데 사뿐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라는 뜻이고 절여할 때 이 절여가 절여라는 뜻을 역시 이것도 어원도 찾아보고 이제 단어의 뜻을 잘 찾아봐야 돼요. 절여 밟고는 무슨 뜻인가? 짓 이긴다는 뜻이네. 절여. 우리가 절여라는 말 자체가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뭡니까? 짓밟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여 밟고. 그럼 사뿐히하고 절여는 상당히 모순된 그죠?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모순된 이 화자의 심리 상태가 은연중에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님의 발걸음은 가볍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죠? 이겨진 진달래꽃이 자기 신세다. 그래서 일방적인 순종과 양보의 표면 아래 심청 속에는 여성의 어떤 그 복잡한 심리가 원망하는 심리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것은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솟구치는 눈물을 줄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니 눈물이라고 어순을 바꿨잖아요. 눈물 아니 흘리겠다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어순인데 아니 눈물 흘리겠다고 어순을 바꿈으로 해서 그죠? 이중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길 비평가가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요소들 있죠. 시의 구성 요소들. 화자, 어조, 그 다음에 운율, 비유와 상징 이런 구체적인 시의 구성 요소들을 근거해서 그걸 치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복잡한 의미, 심층적인 의미를 포착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 보편, 특수한 보편을 찾아내고 또 뭐예요? 뒷맛, 시의 뒷맛이 있는 작품을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 지금 발표문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편성, 특수성,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특수한 보편과 뒷맛을 중시하는데 그것이 이 두 편의 평론에서 하나는 이육사의 광야, 하나는 김소월의 진달래 꽃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템포, 리듬, 구조, 또 여기는 빠졌는데 화자, 어조 이런 구성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죠? 보편성과 뒷맛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길 비평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평적 어떤 뭐예요? 특성이고 또 중요한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편 더 해야 되는데요. 자, 한 편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자, 이 학생의 발표문은 생활 현실을 직면하는 진정한 시인. 자,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 생활 현실을 중시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사이비 난리시가 나오고요. 생활 현실을 중시하고 또 뭘 가져야 돼요? 진정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진지성을 가질 때 진정한 사이비시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발표문은 두 개를 중점적으로 지금 포착했습니다. 생활 현실, 두 번째는 진정한. 자, 김수영 실론의 목차 구성. 그래서 김수영 전집 산문편의 2권인데요. 1권이 시전집이고 2권이 산문전집이죠. 이 산문편의 목차가 1부가 일상과 현실, 2부가 창작과 사회의 자유, 3부가 실용과 문학론, 4부가 시작 노트, 5부 시평, 6부 일기초, 편지, 후기, 7부 의용군 소설. 이건 미완성 소설인데 아마 소설을 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쟁 체험을 소설로 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수영은 이 전쟁 체험에 아주 힘든 경험을 많이 하고 결국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수용이 됩니다. 거기서 미군들의 심부름도 하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풀려나게 되는데 그 경험이 김수영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뭡니까? 시인으로 비평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무의식 쪽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김수영의 두 번째 전집 산문편의 목차가요. 관점 및 방법론, 실용과 문학론이라고 되어 있는 3부를 중점적으로, 이 3부 실용과 문학론 중점적으로 본다. 그다음 여기에 세대교체의 연수표, 생활현실과 시, 진정한 현대성의 지향, 이 작품을 중심으로 인용을 한다. 이외에도 이런 그래서 파스테르나크, 시냐프스키, 릴케, 무리엘 사라스파크, 시엔키에비치 등 해외 시인들의 생애와 시에 대해 평을 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수영이 공부한 해외 문인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선정한 비평문과 본고의 목적. 자, 이 세 편을 주로 중심으로 선정했고 진정한 시인의 필요성, 진정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현실을 증시하는 대결의식 두 가지입니다. 진정성과 현실 직시. 자, 본론에서는 주제와 내용 이렇게 했는데 문장력과 이 발표문은 이제 주로 이 연구의 관점, 그죠? 연구 관점을 중심으로 목차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력은 그리고 형식적 특성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평적 착상과 특이점, 나름의 해석을 중심으로 여기서 주로 발표자 나름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는 그 자신만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드러나는 시는 부족하거나 없다. 그래서 당대 시에 대해서 역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 기준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수영이 초현실과 무현실에서는
시대적 박해가 있다. 문학의 힘과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분에 넘치는 논리를 구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인의 진정성을 강조한다. 계속 이제 진정성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대목들을 이 비평문에서 포착을 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인에 대한 김수영의 정의는 다양한데 혁명가로도 등장하고 어릿광대로도 등장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예술가이다. 진정한이라는 뜻은 현실을 직시한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발표자가 추출한 어떤 요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시인이야말로 진정한 시인이다. 진정한 시인은 작품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작품이 새로워야 한다. 시인의 진실됨은 치열한 자신과의 투쟁의 산물이다. 그 다음에 현실과의 대결입니다.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현실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시는 현실을 대변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활현실, 그죠? 앞에서도 나왔죠? 현실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은 생활현실. 그럼 전봉근의 경우는 현실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 현실의 뜻을 외적 현실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외적 현실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현실, 정치적 현실이죠. 그걸 보통 외적 현실이라고 그러고, 생활 현실은 좀 더 개인적인, 그죠?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이죠. 김수영은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 현실만을 현실로 보지 않고 개인적 삶의 체험도 현실로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활 현실도 직시해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발표자도 그렇게 내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란 정치적 현실이나 시대적 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시인이 경험하는 현실은 개인적인 현실을 넘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당대 현실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차원이 상당히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지금 얘기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혁명을 통한 구원의 시, 이 3장인데요. 그 생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정직성, 진정성을 추구한다면 결국 혁명이라는 주제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혁명을 통해 김수영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시를 추구한다. 생명 구원, 생명이 없는 시는 사계와 같다. 그래서 종교적인 구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때 구원은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구원은 진정한 시에 다다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네.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현실과의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진정한 시는 혁명에 도달한다. 이것이 김수영의 주장이다. 라고 크게 지금 생활 현실과 진정성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혁명에 기결시키고 있다. 수렴시키고 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발표문이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2차 과제 피드백을 진행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 수업은 역시 피드백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